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도의 파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파산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제도의 파산의 유형 및 법률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의 파산을 먼저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었다고 그 빠진 채권자만을 기재해서 다시 파산 면책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이제 통상 채권자 목록에서 간혹 빠졌다고 관제인이나 대리인한테 전화 오는 경우가 있죠. 그때 그걸 어떻게 대처해 줄 것인가? 그 빠진 채권자가 과연 고의로 누락했는지 아니면 과실로 누락했는지, 그건 이제 비면책이 문제지, 빠졌으니까 다시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건 아주 단편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면책은 받았어요, 이분이. 근데 채권자 목록에서 하나를 빼먹은 겁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도의 파산 신청이란 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도라는 게 이 제자가 한자로 두제자죠. 두제. 혹은 다시제. 제도라는 게 한자 용어라서 좀 어렵지만 다시 한다는 겁니다. 다시. 이는 파산 신청 자체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즉 과거에 법원으로부터 예납 명령을 받았는데 예납금을 너무 비싸게 판사가 예납을 해서 납부하지 못해서 기각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제도의 파산은 아닙니다. 파산 신청 자체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도의 파산 신청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일단 파산 선고는 받은 겁니다. 근데 면책을 못 받은 거예요. 제도의 파산에서 면책을 못 받는 5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제도의 파산 신청을 하는 이유는 일단 파산 선고는 받았어요. 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으나 첫째, 면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지금 같은 동시 신청주의 하에서는 면책 신청을 따로 안 하는 사람은 없죠. 또 간주 면책 신청이 있죠. 파산 신청을 하는 자체가 면책 신청을 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면책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과거 2006년 5년 전에 2006년 전에 구파산법, 지금 통합도산법상 간주 면책 신청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파산 선고를 받고 나중에 면책 신청을 해야 됐습니다. 몇 달 후에. 그때 이제 면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채권자 파산의 경우에 면책 신청 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면책 신청할 때 채무자가 파산 선고 확정 후 한 달 내에 면책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태만이 있었어요. 그럼 채권자 파산 신청,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 선고만 내려지고 면책 신청을 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면책을 못 받죠. 그리고 나서 채무자가 채권자 파산 신청을 당하고서 이제 환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 면책 못 받았으니까 면책만 받아주십시오 해갖고 다시 파산 면책 신청을 하는 수도 있죠.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두 번째, 면책 절차 중 파산 선고 받고 면책 절차 중 면책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죠. 왜 취합니까? 관제인이 엄격하게 조사를 하니까 뭔가 재산적 문제, 은닉이 문제가 되고 아주 큰 부인권 행사가 발견돼서 친인척들한테 피해를 줄 것 같으니까 면책 신청을 취하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슬그머니 다시 하면 되겠지 하고 파산 면책 신청을 합니다.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면책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신청,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절차가 진행되는데 불성실하게 법원에 잘 안 나옵니다. 관제인한테도 연락을 끊고 법원한테도 연락을 끊고 통상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2번 이상 불출석하면은 그냥 바로 면책 신청 자체를 불성실한 면책 신청으로 봐서 기각시켜 버립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파산 선고는 받았어요. 근데 면책을 못 받았어요. 그때 이제 나중에 다시 하자, 다시 해도 되겠지 해갖고 들어오는 경우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서 면책 불허를 받았습니다. 그럼 다시 받으면 되겠지 해갖고 들어오는 경우 안 된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은 후, 아까 이 질문사항이죠. 채권자 목록에 누락돼 있으니까 누락된 것만 다시 파산 면책 받으면 되겠지 라고 해서 파산 면책 신청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다 제도의 파산으로 현행법상, 현행 판례상, 해석상 이 5가지 유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설상으로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이 있어 왔는데, 대법원 판례상은 1, 3, 4의 유형, 1, 3, 4를 보십시다. 1, 3, 4 2하고 5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는 없어요. 근데 1, 3, 4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적법하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파산 면책 신청을 다시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무상 5유형, 요 5번째입니다. 누락한 경우. 5유형의 경우에도 하급법원에서는 파산 신청 취하를 권고하는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오고 있으므로 이를 유지할 경우에는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해봤어요. 수원지방법원에다가 옛날에 파산 면책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마 신한은행을 좀 빼먹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해봤더니 역시 취하하라고 그래서 취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누락한 경우에는 이걸로 할 게 아니라 면책 효력 확인인소 혹은 뭐 그걸로 해서 다퉈보는 것도 과실이 아니라 몰라서 기재를 못했다라는 유형으로 면책 효력 다툼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고 현행 대법원 판례상은 부정설이 입장인데, 이에 대하여 유력한 반대견해는 채무자에게 너무 지나치게 가혹한 게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대견해가 있고, 한 번 파산 면책 받은 사람도 다시 7년이 지나면 면책을 받는데, 그런 경우에 한번 파산 선고 받고 영원히 면책을 못 받으면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동일한 파산의 개념에 대하여 동일한 파산을 원인으로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원인이 다르면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일한 파산의 개념을 좁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파산 원인을 좀 다르게 보면 허용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 채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는 2020년에 올해 제도의 파산에 해당하는 데서 이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았어요. 아니면 면책 취하가 됐어요. 근데 아니면 뭐 각하가 면책 기각이 됐어요. 불성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 다시 신청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이에 뭔가 채권자가 변하고, 채권자가 지금은 5명이었는데 그때는 또 10명이다. 그러면 과연 이게 같은 파산이냐 아니냐, 이렇게 좀 논란이 있지만, 채권자가 일단 다르고 채권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아예 파산 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이제, 그래서 결국은 제도의 파산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실무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허용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이거 이제 이기 때문에 무작정 뭐 안 된다 그래서 할 게 아니라 전문가를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제도의 파산이 허용되는 동일한 파산의 어떤 해당이 안 되고 다른 원인으로 볼 수 있을지, 그걸 이제 변호사가 제시를 해야 되죠. 대책을.
이건 원인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안되면 개인회생 등 다른 대안을 시도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한테 저는 그거는 도저히 다른 원인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한번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했고, 제가 작년에 옛날에 경험한 거는 어떤 분이 이제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사행위 소송이 5개 걸렸습니다. 자기 부동산을 조카한테 매각을 해서 아파트를 이제 신보, 뭐 건강보험단, 은행, 뭐 카드사, 신용보증재단 5개의 채권자가 사행위 소송이라고 개별적으로 5개가 소송이 들어왔어요. 막 들어오고 있죠. 그래 원칙적으로 파산관제인인 변호사님이 그 당시에 파산관제인 선임됐어요. 선임이 돼서 그 관제인이 채권자를 5명을 수개를 해서 조카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수개를 한 다음에 원상회복한 다음에 다시 파산재단이 전부 편입해서 채권자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주면 되는데, 이 양반은 갑자기 이제 소송을 파산을 취하합니다. 파산을 취하고 그 조카가 이제 그 사행위 소송을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조카에 대한 그 사행위 소송을 제가 이제 한번 어떻게 연락이 돼서 제가 이제 인연이 돼서 그 사건을 5개를 이제 수임을 해서 다 끝냈습니다. 뭐 다 졌죠, 결국은. 한 1년 정도 이상 걸려서 다 졌어요. 지고 나서 이제 뭐 일부 가액 배상하고, 주로 이제 가액 배상으로 다 이제 뭐 한 남은 그 차액이라든가 그 근저당권 설정 외에 나머지 금액은 다 토해냈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채무자가 좀 연세가 드신 분인데 나이가 많았어요. 그 당시 한 70 가까이 됐어요. 다시 파산면책 신청을 이 가능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의 파산이다. 당신은 2년 전에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관제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취하를 한 거기 때문에 딱 그 2번 유형에 해당된다. 이게 2번 유형에 해당되는 거죠. 파산 면책 절차 중 면책 신청을 취하했잖아요. 2번에 해당되는 그 사유인데 대법원 판례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제도의 파산이기 때문에 판사님에 의해서 아마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 파산 선고 자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해주고,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원상회복이 다 아니죠. 가액배상이 다 됐잖아요. 그 사행위 소송에서. 그래서 이분이 그 채무가 좀 질적으로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일부 변제가 다 된 거죠. 그렇다면은 원인 자체가 옛날에는 사행위 소송이 있는 채로 들어왔는데 사행위 소송에서 다 져서 질적으로 채권 채무가 좀 변동이 됐죠. 그런 경우에는 일부 다 변제를 받은 채권자도 있습니다. 소액 변제. 카드사 같은 경우 1,000 얼마를 청구했거든요. 다 변제받고 빠졌어요.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채권자도 수도 틀리고 채무도 변했습니다. 채무 액수도 일부 변제가 된 거니까 한 1억 얼마가 줄었죠. 자, 그러면 다시 해봐도 된다 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거를 자신감 있게 얘기를 못하죠. 별로 케이스가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변호사를 이제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제가 관제인은 아니었지만 서울 사건이기 때문에 아시는 변호사님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한테 이거 제도의 파산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청서에 낱낱이 다 써라. 사행위 소송 당해서 원상회복되고 뭐 변제를 했기 때문에 이거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취지로 제도의 파산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아닌 수가 있다 라는 취지로 좀 쓰라고 해서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판사님은 오케이, 이건 제도의 파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보정명령도 안 나왔어요. 그냥 통과. 그냥 뭐 관제인 뭐 재산 다 이제 이미 다 회복됐으니까 더 이상 조사할 것도 없어요. 결국은 6개월 만에 그냥 끝났습니다. 쉽게. 원래는 이제 이거 제도의 파산으로 이제 판사가 취하하거나 이런 보정명령이 나오면 때려치고 개인회생으로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원래는. 그쵸? 근데 뭐
좋은 판사님 만나서 그게 진짜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잖아. 애매한 사안이 있거든요. 지금 방금 이런 게 이제 제가 경험한 사안이고, 또 예전에 관제하면서 경험했던 사안은 그건 이제 오래된 사건인데, 5년 전에 부천인가 인천 쪽에서 면책 불허가인가 기각을 받은 채권 채무자가 2년 후에 서울에다가 주소를 옮기고 파산 면책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청 기록을 보니까 서류가 똑같아요. 그냥 2년 전 거 그대로 복사해서 낸 거예요. 다 서류도 2년 전 겁니다. 부채증명서, 다음에 뭐 이제 주민등록 초본 잔뜩 붙이잖아요. 그 당시에 29개. 그래서 이제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인천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고 이제 면책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불허가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저 카드를 좀 이렇게 이제 파산 선고 1년 전에 좀 왕창 쓴 거예요. 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이제 신용을 속이고 거래한 거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그냥 나가리 시킨 겁니다. 면책 불허가. 그 판사도 제가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까다롭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이제 면책 불허가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숨죽이고 있다가 한 2년 후에 서울로 옮기고, 서울에다 한번 가감해 해봅시다 누가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판사님이 파산 선고를 해버렸어요. 해버리고 저한테 배당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면책 불허가, 제도의 파산이죠. 어디에 해당됩니까? 4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면책 불허가 받은 거거든요. 파산 선고 후에 면책 불허가 결정 받고, 그 사이에 무슨 변동된 게 없어요. 그냥 채무만, 이자만 늘었겠죠. 무슨 재산 취득한 것도 없고, 뭐 채무가 더 증가한 것도 없고, 그냥 오죽해 그 법무사님이 그냥 서류도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류 같은 거 새로 필요한 거 이렇게 뽑아봤지만 특별하게 변동된 게 없어요. 뭐 결혼을 새로 한 것도 아니고 자식을 더 낳은 것도 아니고 나 살 만큼 살으신 분이. 그래서 이 4번에 해당되잖아요. 면책 불허가 결정 받은 경우. 근데 뭐 판사가 어떻습니까? 판사님이 면책 파산 선고를 해버린 거예요. 서울에서. 저는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만 조사하면 되는 거지, 제가 주제 넘게 뭐 이거는 제도의 파산이기 때문에 파산 선고가 잘못된 거라고 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판사가 한 거죠. 판사님이 알아서 다르게 봤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뭐 무심코 그냥 선고해버린 거죠. 근데 파산 선고가 되고 면책 시켰습니다. 그거는 변동된 게, 현상이 변동된 게 없는데, 2년 전에 인천법원의 판사님, 그때 관제인이 인천은 선임 안 됐어요. 2년 전에 인천법원의 판사님은 이 사람 좀 카드 쓴 게 파산 앞두고 좀 신용이 속이고 카드를 써서 결제 안 한 거기 때문에 파산 선고 1년 전에 차입한 거에 해당돼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 딱 했지만, 2년 후에는 그 면책 불허가 사유는 과거의 면책 불허가 사유지만 다른 사유는 또 없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서 저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 현재 그 2년 후에는. 그래서 면책 허가 결정을 의견을 올렸고 면책이 허용됐습니다. 결국은 그 사안은 2년 정도 시간만 흘렀지. 근데 2년 동안 이자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자가 왕창 늘었는데, 예전엔 채무가 1억이었는데 2년 후에 이자가 왕창 늘어서 1억 3천이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뭐 장애가 생겼어요. 그러면 뭔가 원인이 달라진 거죠. 지금은 내가 옛날에는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좀 일이라도 해서 이거 회생이라도 해서 갚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장애가 생겨서 도저히 개인회생도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근데 너는 옛날에 파산 선고 받았기 때문에 제도의 파산에 해당돼서 너는 영원히 구제 안 해주면 이거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개인회생도 안 돼요. 만약에 장애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다른 원인이다, 동일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구제해 줄 수도 있죠.
뭐 이 판사님이 그 생각을 하셔서 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뭐 이유에 어찌됐든 일단 선고가 돼서 그런 방식으로 다르게 봐서 얼마든지 구제해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개별 판사님별로 그런 게 자주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파산이라고 이 5가지 유형에 해당된다고 너무 울상을 지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울상을 짓지 말고 정확하게 경험이 있거나 이거를 좀 풀 수 있는 대리인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파산 도전할 것인지, 아니야 이거는 그래도 너무 똑같아, 개인회생으로 할 것인지. 근데 채무가 5억 넘으면 개인회생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판사를 이거는 도저히 다른 원인으로 봐야 된다라고, 다른 원인만 다른 거를 소명을 하면은 그 벽을 뚫을 수 제도의 파산이 그 두꺼운 관문을 뚫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 경과해서 이자가 대폭 증가했다든지, 그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가 생겨서 내가 도저히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다든지,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마찬가지로 근로 능력이 저하됐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젊었을 때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실수로 그 이후에는, 그때는 이제 부양가족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결혼을 해갖고 지금은 애가 뭐 한 2-3명 돼서 지금은 내가 부양가족만 하더라도 내가 지금 뭐 한 300을 벌어서 300을 벌지만 이제 부양가족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채무도 또 늘어났지만 부양가족도 늘어나서 이 원인이 다르다, 이런 어떤 현상 변경이 생긴 경우, 그런 경우를 잘 구비해서 입증을 하면 이 5가지 사안이 불허가 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전 치더라도 다른 원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파산은 지금 대법원 판례상은 아주 완고하게 뭐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도구마가 형성돼, 교과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일선 실무에서 신청 대리인들도 그렇고 관제인들도 그렇고 실무의 어떤 벽이 약간 좀 다르게 전개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계속 관찰 중이고 케이스를 수집하고 있고 경험 사례를 축적을 했을 때는 이제 충분히 제도의 파산도 허물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